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부 3부 우주의 생명체를 찾아서 12. 백렬 우주론이란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코스모스라는 개념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정돈되고 조화된 체계라는 의미이다. 그리스인들의 관점에서 정반대적인 의미의 혼돈이라는 개념은 어둠과 심연의 우주의 원시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날 때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온 것이다. 초기 우주에서 소리의 파동들은 고정된 공간에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팽창하는 공간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만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또한 소리는 이런 특이한 조건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구에서보다 100만 배 빠르고 빛의 속도의 절반이 넘는다. 파동들은 빅뱅 때 만들어졌고 약 38만 년 후 기체가 투명해질 때 끝난다고 가정한다. 천문학자들은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할까? 이것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난 가상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팽창을 0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한한 온도와 밀도를 암시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이론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해서 구별해야 하고 흔한 잘못된 개념을 피해야 한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고 더 밀집된 조건에서부터 우주의 진화를 묘사하는 것이다. 빅뱅 이론은 4개의 다리를 가진 튼튼한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첫 번째 다리는 허블 팽창이다.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의 사이의 선형적 관계는 우주 팽창이 모든 은하들이 0의 거리에 있을 때인 약 140억 년 전의 시간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다리는 은하와 퀘이사의 진화이다. 적색 편의가 거리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빅뱅 이론은 높은 적색 편의 은하가 낮은 적색 편의 은하보다 젊은 것이라고 예측한다. 허블 우주 만원경 관측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높은 적색 편의 은하는 작고 푸르고 낮은 적색 편의 은하보다 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가까이 있는 무겁고 붉은 은하보다 젊은 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속성은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 병합에 의한 진화와 일치한다. 다음 다리,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초단파 우주 배경 복사이다. 이 증거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차가운 복사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은 정상 상태 이론이나 그 어떤 그럴듯한 빅뱅 이론의 라이벌로도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다리는 우주 가벼운 원소들, 특히 헬륨의 양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들 중에서 대략 90%가 수소 원자이고 10%가 헬륨 원자이며, 헬륨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헬륨의 질량에서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빅뱅 38만 년 후 복사와 물질이 각자의 길을 갔을 때의 우주의 구성 성분을 보면 12%의 산소와 헬륨 원자, 10%의 중성미자, 15%의 광자, 그리고 63%의 암흑 물질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꽤 달라졌다. 볼 수 있는 물질과 암흑 물질의 상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6대1 정도이지만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 형태들과의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중요성이 줄어든 반면 암흑 에너지의 중요성이 늘어났다. 이것은 진공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심지어는 진공이 팽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약 5%의 보통 물질, 23%의 암흑 물질, 그리고 72%의 암흑 에너지로 쪼개진다. 중성미자는 0.03%이고 무거운 원소들은 겨우 0.03% 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주의 5%를 이루고 있는 보통 물질은 대부분 별과 은하 형성의 무렵 화음에서 떨어진 곳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보통 물질의 90%는 매우 뜨겁고 퍼져 있으며 은하들 사이의 거의 완벽한 진공에 흩어져 있다. 그 기체 중 10분의 1만이 별 생성에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0.5%만이 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해변의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더 많은 10의 23승계의 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13. 아무것도 없기보다는 무언가 있는 것.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상대성 이론에서의 공간은 추상적이고 수학적 구조다. 공간은 대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천문학자들은 이 공간은 10의 89승계의 광자와 10의 80승계의 입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무언가이다. 무언가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물질과 복사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불린다. 물질과 복사의 상호작용은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이끌어낸다. 페르미온은 냉정하고 이기적이다. 이 단어는 입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어떤 도입자도 동일한 미시적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페르미온이 초기 우주의 플라즈마 속에 있든지 같은 방의 서로 반대편 의자에 있든지 마찬가지이다. 보손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다. 이 단어는 복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힘들이 매개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자는 보선이며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복사의 에너지 밀도에는 한계가 없다. 우주에는 입자보다 광자가 훨씬 더 많고 페르미온보다 보선이 더 많다. 안정된 것보다 불안정된 것이 더 많은데 이것이 설명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비열의 물질만으로도 천억 개의 은하와 무수히 많은 별과 행성들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있다. 반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원자들과 원자 구성 입자들의 이상하고 때로는 직관에 어긋나는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세계에서 원자들은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경계가 없이 퍼져 있다. 이 세계에서의 행동은 확률로 설명되고 지식은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불확정성에 의해 제한된다. 반물질은 양자적인 성질에서도 대칭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보통 물질과 구별되지 않는다. 어떤 입자가 그 반입자와 충돌하면 그들은 복사 혹은 에너지로 바뀌면서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복사도 입자, 반입자의 쌍을 만들 수 있다. 하나만 만들어질 수는 없다. 1960년대 입자 충돌기는 양성자도 중성자도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쿼크라고 하는 약하게 대전된 이상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철을 아무런 반응 없이 뚫고 지날 수 있는 중성 미자라고 하는 질량이 없는 입자도 있다. 두 종류의 쿼크, 전자 그리고 중성 미자다. 쿼크는 놀라울 정도로 작다. 원자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면 양성자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이고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있는 쿼크의 크기는 테니스공 정도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미시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충돌하는 원자들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모든 입자들은 12개의 입자들 혹은 페르미온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질량에 따라 3개의 레벨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레벨은 전통적인 물질로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전자, 중성 미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레벨은 스트레인지 쿼크, 창 쿼크, 미온,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중성 미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레벨은 토 쿼크, 보통 쿼크, 타우 입자,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중성 미자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무거운 두 번째와 세 번째 레벨의 입자들은 불안정하여 입자 가속기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만 만들어진다. 12개의 모든 입자들은 각자 해당되는 반입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반입자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충돌을 통해 만들어지고 입자와 만나면 빠르게 사라진다. 12개의 페르미온에 대응하여 우주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4개의 기본적인 힘이 있다. 각각의 힘은 전달입자 혹은 보선을 가지고 있다. 익숙한 것으로는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가 있다. 좀 덜
익숙한 것으로는 방사능의 원인이 되는 약한 핵력을 전달하는 W와 G 보선, 그리고 쿼크들을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가두려는 강한 핵력을 전달하는 글루온이 있다. 전체 그림은 중력을 전달하는 가상의 입자인 중력자로 완성된다. 중력자는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다. 12개의 페르미온과 4개의 보선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를 표준 모형이라고 한다. 표준 모형은 기본적인 4개의 힘 중에서 가장 약한 중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질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최근에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당혹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표준 모형은 우주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예측은커녕 설명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준 모형은 우주가 왜 보통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반물질은 사실상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설명하지 못한다. 미시적 수준에서 물질과 반물질은 같은 주의를 가진다. 입자와 반입자는 에너지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양자 이론은 모든 입자는 대응하는 반입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 이 반입자들은 물리학 실험에서 관측되었다. 표준 모형에서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대칭성은 기본적인 원리다. 더 넓게는 모든 성공적인 물리 이론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전하를 결합한 대칭성을 포함하고 있다. 대칭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험실에서 관측되는 입자들의 모든 상호작용은 그 입자들이 모두 대응되는 반입자들로 바뀌어도 똑같이 관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은 뒤집히고 시간은 반대로 흐른다. 상호작용의 재료와 결과물이 서로 뒤바뀌는 것이다. 이는 증명되었다. 익숙한 보통 물질의 상호작용들은 반물질과 반대 방향의 시간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다. 미시 세계에서의 자연은 시간에 특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질 만들기. 빅뱅이 일어난 지 마이크로초가 지났다. 이것은 태양 핵보다 10만 배 더 뜨겁고 감마선의 폭풍으로 가득 차 있다. 입자와 반입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항상 쌍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빅뱅이 일어난 지 10 마이크로초가 지났다. 팽창은 우주를 충분히 냉각시켜 쿼크와 반쿼크는 더 이상 복사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순간에 남아있는 쿼크와 반쿼크들은 고정되어 함께 쌍소멸한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사한 과정이 가벼운 입자들에게도 일어난다. 전자와 양전자는 더 이상 복사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 남아있는 것들은 쌍소멸한다. 온도는 1000만도 정도 무난하다. 100 마이크로초가 지나면 우주에는 복사밖에 없다.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광자들은 지루한 공간 속으로 지루하게 늘어지고 있다. 물질이 없다면 구조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있을 가능성도 없어진다. 이것은 실제 역사와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대칭은 완벽하지 않았다. 자연은 살짝 어긋나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있었다. 10억 대 10억 1개의 반쿼크와 쿼크, 반전자와 전자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물질에 대해서
10억 개의 광자가 있고 반물질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광자들은 우주의 팽창과 함께 계속 늘어나서 초단파 배경 복사로 관측되는 약한 복사가 되었고, 입자들은 중력에 의해 모여서 천억 개의 은하가 되었다. 물질의 기호는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최전선에 있는 주제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 모르며 유일한 아이디어는 검증되지 않는 확장된 표준 모형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주 역사에서 매우 초기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뒤에 남은 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빅뱅 이후 38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단파 복사는 완벽하게 하나의 온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1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한 조종의 흔적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완벽하게 대칭이었다면 우주는 초은하단도, 별도, 행성도, 사람들도 없이 뜨겁고 흰빛에서 차갑고 검게 흐려져 가는 거대한 전구처럼 진화했을 것이다. 10의 9승분의 1의 비대칭이 우리와 은하들을 만들어냈다. 우주의 팽창은 또 다른 퍼즐들을 만들어낸다. 우주 공간의 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편평하다. 빅뱅의 흔적, 얼룩들은 우주 공간이 1% 이내로 편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평성은 암흑물질의 밀도가 현재의 팽창 속도를 끝없는 팽창과 미래 수축의 경계에서 3배 이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빅뱅 직후 우주가 휘어져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할 때 현재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절묘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암흑물질이 훨씬 더 적었다면 팽창이 너무 빨라서 구조들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았다면 우주는 별의 진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수축해 버렸을 것이다. 암흑에너지도 이 정교한 균형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암흑에너지는 지난 50억 년 동안 우주의 팽창에 주된 역할을 해왔다. 만일 암흑에너지가 훨씬 더 강했다면 팽창 가속이 너무 빨라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미시세계에서의 가정도 거시세계에서만큼이나 재미있다. 예를 들어 쿼크들을 원자핵 속에 묶어두는 강한 핵력이 몇 %만 더 강했다면 쿼크들이 양성자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5%만큼 더 약했다면 별들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약한 핵력이 훨씬 더 강했다면 빅뱅은 원자들을 철까지 요리했을 것이고, 더 약했다면 별들은 모든 질량을 헬륨으로 바꿨을 것이다. 중력이 더 강했다면 별들은 모두 적색 외성처럼 작아졌을 것이고, 더 약했다면 별들은 빠르게 불타는 청색 외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값의 크기나 비율은 달랐더라면 물질이 붕괴하거나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우주의 수명이 너무 짧거나 길어지게 된다.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우주가 어떤 형태로든 정교하게 조정되었거나
자연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우주가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볼모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한다. 이 숫자들은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14. 통합과 인플레이션. 빅뱅을 넘어서 빅뱅 이론은 왜 우주에 복사가 많고 물질은 조금밖에 없으며 반물질은 사실상 없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빅뱅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 일어났는가? 이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은 유일한 사건인가? MIT 앨런 구스는 이렇게 말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못한다. 대칭성.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탄생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본 원리가 필요하다. 그 원리는 바로 대칭성이다. 물리학 1월에서의 대칭성은 일상 세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자연의 통합성이 깔려 있다는 전제에서 많은 것을 얻어왔다. 파인만은 자연의 법칙에는 대칭성이 깔려 있다라고 한다. 전자기학이 가장 좋은 역사적인 예이다.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클 패러데이는 움직이는 전하는 철을 자화시키고 움직이는 자석은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두 현상의 연관성을 4개의 우아한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맥스웰의 방정식은 변화하는 전기와 자기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전기와 자기의 변화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태양빛, 전파 신호, 그리고 병원의 X선은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징적인 방정식 E는 mc의 제곱은 질량과 에너지가 전환 가능한 것이고 근본적인 양인 질량, 에너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입장에서 두 개의 양자 해를 발견한 디렉은 대칭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다. 고에너지 물리학에서의 반응은 물질과 반물질을 같은 양으로 만들어낸다. 초기 양자 이론의 또 다른 예로 루이 드브로이는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파동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둘 사이의 차이는 인위적인 것이다. 이 파동 입자의 이중성은 물리학자들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자연세계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입자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움직임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리학에서의 대칭성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통합적인 개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아이디어와 연결된다. 빅뱅 직후의 우주의 큰 가마솥에서는 4가지 힘이 모두 결합된 초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힘들은 하나씩 분리되어 익숙하고 서로 다른 세기를 가지게 되었다. 빛나던 한순간의 통합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 양자 우주. 물리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진공은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요동들은 전기장에서의 파동과 비슷한 파동들이다. 이 파동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파장을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세기가 충분한 곳에서는 가속 팽창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 파동들은 통합된 자연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물리학은 너무 이론적이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린데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아이디어를 그렸다. 시공간이 어떤 부분은 급격하게 팽창한다. 다른 곳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블랙홀처럼 수축한다. 급팽창하는 지역은 매우 드물지만 급격히 팽창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역보다 훨씬 더 크다. 급팽창을 하는 지역에서는 모두 똑같다. 하나의 충분히 큰 영역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지역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새로운 우주를 생기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는 다른 우주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이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과정이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의 변화이다. 이 모형에서 빅뱅은 모든 시공간이 시작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는 다른 우주도 만들어낸 현대 우주론에서는 우리 우주를 양자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진공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입자 반입자 쌍을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진공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입자 반입자 쌍을 거실에 앉아있는 당신의 눈앞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미시세계의 기묘함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기묘한지 상기해보자. 이중성은 핵심적인 개념이다. 입자들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에너지를 옮긴다. 양자 이론에서는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서 입자 혹은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해도 다 적용된다. 두 개의 좁은 슬릿을 통과한 빛은 물 위에서 결합하여 서로 간섭하는 물결처럼 스크린에 간섭 무늬를 만든다. 하지만 광원을 줄여서 한 번에 단 하나의 광자만 나가게 하더라도 그렇게 나간 광자들은 마치 두 슬릿을 통과하여 서로 간섭한 것처럼 앞의 경우와 똑같은 무늬를 만든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양자 물리학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이해한다면 양자 물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양자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확정성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운동량과 위치,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쌍을 이루는 양에 대해서 우리 지식의 한계를 주는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둘 중 하나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다른 양은 부정확해지는 것이다.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파동은 움직임의 방향 혹은 운동량이 잘 정의되는 반면 입자는 위치가 잘 정의된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적인 물질의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되면 이것의 파동성은 약해지고 움직임의 방향이 정확하게 측정되면 파동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측정이 시간과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순간적으로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깨지는 정도가 더 커진다. 이것은 입자에서 우주까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기본을 이룬다.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보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좌절하였다. 그는 더 깊은 이론이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는 더 나은 기기에 의해 깨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중성과 불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닐스 보어와 10여 년에 걸쳐 논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보어의 관점, 코펜하겐 설명이라고 불렀다. 는 검증의 시간을 견뎌냈다. 양자역학은 거의 100년이 되어가고 있고 잘 검증된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결정론은 죽었다. 자연은 가능성으로 설명된다. 관측자와 관측 대상은 깊은 연관이 있다. 관측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전자는 가능성의 파동이었다가 관측이 되면 제한된 실제로 수렴한다. 이 확률적인 양자 상태는 양자 얽힘이라는 이름의 현상을 통해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의 교환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미시세계의 물체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 우주 자체가 하나의 양자 현상이라면 이것의 철학적 의미는 아주 심오하다. 15. 다중우주, 지식의 한계. 우주론의 노래는 신나면서 강력하다. 불과 몇 세대 만에 털없는 원숭이들은 우주를 이해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애곡하게 만들었다. 그 음악에는 몇 개의 불안정한 음정이 섞여 있을 뿐이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실험 가능한 실험 물리학의 왕국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버려서 경쟁하는 여러 이론이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의 이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모든 물리 시스템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대신 그들은 4개의 기본적인 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의 낮은 에너지 우주에서는 분명히 다른 4개의 힘이 충분히 높은 에너지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통합된다. 대통합이론은 전자기력을 양력과 강력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장 희망적인 이론들은 초대칭에 기반하고 있다. 알려진 모든 입자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과 힘을 운반하는 입자들 사이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 길의 마지막 단계는 기본 입자들의 대통합 이론과 현재의 가장 완벽한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입자들은 거칠고 불연속적이지만 중력은 부드럽고 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입자 이론은 중력이 너무 약하여 무시할 수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불연속성이나 양자 이론의 불확정성을 무시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실험실도 4개의 기본적인 힘을 통합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다. 대신
모든 길은 빅뱅 혹은 플랑크 시간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으로 향한다. 팽창하는 우주를 과거로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상태인 특이점까지 밀어붙이면 물리학적 이해의 한계는 플랑크 시간에 도착한다. 플랑크 시간은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동안의 극히 짧은 시간이다. 이것은 설명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극히 이른 시간의 우주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였다. 이 거리는 플랑크 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 공간과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공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연속적이기보다는 거품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당시의 온도는 10의 32승 켈빈으로 보잘것없는 중력이 현재의 차가운 우주에서는 훨씬 더 강한 다른 힘들과 같을 정도로 충분히 뜨거웠다. 이 기준점은 측정과 이해가 가능한 한계를 함께 정의한다. 초기의 우주를 설명할 때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플랑크 시간과 길이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수명이 짧은 혹은 가상의 입자들은 항상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수명이 극히 짧다면 질량이 클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의 일방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충분히 작은 공간에 충분히 큰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너무 강하여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인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 두 이론이 결합하면 가상의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크기가 존재한다. 이것이 플랑크 길이이다. 빅뱅 직후 최초의 시간 동안 공간은 입자 크기만큼 휘어져 있어 입자들은 블랙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휘어진 시공간은 양자적 불안정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을 뛰어넘는 대담한 방법을 발견했다. 모든 끈 이론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바탕에 있는 하나의 이론이 있다. 위트는 이 이론을 M 이론이라고 불렀다. 그는 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끈 이론은 우연히 20세기에 떨어진 21세기의 물리학이다. 이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이웃의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우주는 양자 현상으로 시작되었다. 우주를 품고 있던 초기의 진공은 양자 요동으로 넘쳐나고 있었고 모든 요동은 무작위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요동은 대부분 그냥 사라지거나 극히 작은 시공간 이상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몇몇 요동은 급격히 팽창하여 거대하고 오래된 시공간이 되었을 수 있다. 우주론과는 전혀 별개로 나온 끈 이론은 다차원 시공간이 가능한 형태에 대한 몇 가지 모습을 제공해 준다. 거의 검증되지 않는 이 두 개의 이론을 결합하면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나온다. 다중우주는 우리에게 관측되지 않고 각자 무작위로 다른 성질과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숫자의 평행 우주를 가정한다. 다중우주는 우리 감각을 떠나 새로운 사고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금은 다른 관측 결과와 현실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수준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다. 이것은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영역으로 모든 방향으로 460억 광년이고 1000억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다. 우주론의 모든 관측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주 엄격한 기본 바탕이다. 다음 수준은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와 같은 빅뱅 사건의 일부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흑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은하들의 빛이 도착할 수 없도록 낚아채버리고 우리가 이미 본 은하들도 지속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어쩌면 무한일 수도 있다. 우주 공간은 평평하고 관측 결과는 우주가 끝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흔적도 보여주지 않는다. 세 번째 수준은 혼돈 혹은 영원한 팽창이다. 빅뱅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에 만들어진 평행 혹은 거품 우주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들이 너무나 빨리 팽창하여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다중 우주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거품의 초기 조건과 물리 법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준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검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변형된 이론들이 있는데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중우주라는 아이디어는 진정한 과학일까? 좋은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유일하고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해야 한다. 없는 창조. 우주가 영원하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말했다. 오늘 진리인 것이 내일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현실과 비교해보면 우리 모든 과학은 원시적이고 유치하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젊은 종족이고 우리 과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지는 못하다. 우리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